북한이 노동절 창건일을 앞두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38노스가 남포 해군 조선소 일대를 찍은 상업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발사 시험용으로 추정되는 바지선의 공사 진행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런 사진. 예, 지금 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장소의 문제고 두 번째는 만일 이제 실험을 한다면은 어떤 종류의 이 무기 체계를 가지고 실험할 것이냐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장소 면에서 보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있는 것이 북한의 잠수함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동해 쪽에 있는 심포라고 하는 장소만 계속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심포에서 북한이 스스로 뭐 이렇게 SLBM 발사한 것도 작년 8월 24일 날 그것도 심포고요. 또 미사일 발사한 것도 주로 심포 지역인데 이번에는 심포가 아니고 오히려 평양 근방에 있는 남포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해함대 사령부보다는 서해함대 사령부 쪽에서 이 문제가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SLBM을 실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심포 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북한이 건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북극성 3형이라고 하는 거 8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을 때 공개했던 아마 그런 정도의 SLBM이 실험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남포 조선소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바지선의 크기 자체가 과거에 2,000톤급, 심포급이죠. 그 잠수함에서 발사 연습했을 때, 실험했을 때 그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000톤급에 해당되는 이런 화성 3형의 실험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1,200톤급 또는 뭐 1,800톤급 로미오급이죠.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더 낮은 단계에서 쏠 수 있는 SLBM을 지금 지상 사출 시험을 거쳐서 바지선에서 수중 사출 시험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데 충분히 타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장 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북극성 3형이거든요. 새로운 어떤 SLBM입니다. 이것은 북극성 1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성 3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차이점.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사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북한의 그 심포급이라는 것이 한 길이가 한 66m, 67m입니다. 그래서 이제 톤수 작고요. 이것을 이제 발사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발사관이 3개 들어가는 조금 더 큰 어떤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극성 2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SLBM을 지상형으로 이제 개량한 건데요. 이 개량한 것을 보면 사실 길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직경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거리가 북극성 1형보다 실제 이 발사한 잠수함 발사보다 이 북극성 2형의 사거리가 지금 보여진 면은 좀 더 나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물론 이 바지의 크기가 심포에서 발견된 바지의 크기와 지금 남포에서 만든 바지의 크기가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 바지의 크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지의 어떤 높이나 길이거든요. 이것이 거의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북극성을 발사하는 지금 3,000톤급이라는 것은 어떤 이 홀스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가 길어지고 또 이 관이 굵어진다는 개념을 놓고 보면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북극성 3형의 가능성 오히려 이제 낮은 급보다는 정말 새로운 어떤 북극 3형 길이는 9에서 10m 정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직경이 뭐 0. 지금 저희가 통상 알기로는 북극성 1형이라는 게 한 1.2 정도 수준이었는데 북극성 2형 수준으로 지금 일단 지상형으로 확대를 했으니까 그것을 북극성 3형에 적용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발사 바지가 필요했고 또 한편은 이렇게 발사 바지가 이제 건조 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아주 인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런 이 어떤 바지 자체가 이 심포에서 발견되고 했을 때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지가 부두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부드럽고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뭐 이번 시험 기간 중에 저 바지를 이용해서 발사의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향후 이것은 분명히 어떤 북극성 사명과 연결돼서 발사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요. 그러니까 동해 쪽에 있는 심포, 그러니까 동해안 자체가 수심이 굉장히 깊잖아요. 예. 그래서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서쪽 지역은 수심도 낮고 잠수함 활동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톤수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수심이 낮기 때문에 더 활동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포에서 저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뭐 그 잠수함이 어찌됐든 1200톤급이든 1800톤급이든 또는 그 밑에 급이든 간에 이게 북극성 사명을 새로 실험을 하든지 또는 이제 그보다 좀 더 낮은 단계로 실험을 하든지 예. 그런 실험 과정을 거쳐서 서울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한미 정보 당국도 그 중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도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 평양 산음동 거기 그 병기연구소인데 미사일이 여러 발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병기연구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병기연구소는 주로 중장거리,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요. 여기서 아마 이 미사일이 몇 발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인이 됐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화성 12형이나 화성 14형 정도, 몇 발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화성 12형 같은 경우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실제 사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12형은 또 실전 배치하라고 김정은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화성 12형이 또다시 나갔는지 뭐 화성 14형이 나왔는지 지금 현재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오히려 저는 이제 방점을 두는 것은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실전 배치를 위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화성 14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격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도로 실제 사격을 위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14형도 화성 14형도 곧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금 산음동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음동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이 ICBM뿐만 아니라 예.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사포까지 예. 이 연구 개발하는 북한의 미사일의 어떤 연구 개발의 가장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 지점이 평양에 약간 북동쪽에 있는데요. 이 위치가 지난번에 북한이 화성 12형을 두 번이나 발사한 예. 국제비행장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실 예. 근처에 있고요. 이 주변에 바로 이런 어떤 미사일을 만드는 연구센터이면서도 이런 그 다양한 어떤 그 시제품이라고 하죠. 발사를 예. 위한 시제품을 만드는 공장 그런 것들 엔진 실험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음동 공장이 지난 말 이 인공위성에 포착이 됐는데 예전에 없던 건물이 찍혔거든요. 엄청 한 600여 평의 건물이 찍혔는데 예. 이 건물이 그 김정은이가 이게 ICBM을 이제 참관하고 보러 다니는 사진과 비교해 보면 이 천장이나 이런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 부분 오래 전부터 이 ICBM을 만들기 위한 상당히 지역으로 연구소로 개발해 왔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번에 이 여러 발이 나갔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 14형도 맞습니다. 지금 예. 북한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화성 12형을 발사했고 화성 14형을 지금 그 핵실험, 6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 6차 핵실험 도면상에서 화성 14형 핵탄두, 수소탄이라고 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합해서 실거리 발사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강구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괌 타격 사격입니다. 괌 네. 포위 사격이라는데 분명히 4발을 괌 포위 사격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여러 발이 빠져나갔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거든요. 네. 이것이 단순히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 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그 랜서, 비온비 랜서가 북한의 NLL 넘어서 들어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리용호가 격추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유권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격추의 의미도 있지만 그 랜서가 삐뜨고 내리는 그 앤던스 공군 기지가 있는 바로 그 괌이죠. 그러니까 괌이 지난 8월달에 했던 괌 포위 사격을 실제 지금 두 번의 예비 사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맞배기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괌
포위 사격을 통한 화성 12형의 어떤 발사 가능성과 핵실험, 6차 핵실험을 통한 보여준 어떤 핵탄두를 실은 수소탄 실험을 태평양에 하는 화성 네. 14형 이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미 정보 당국은 포착된 미사일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화성 12형이나 화성 14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화성 12형, 14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청자들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텐데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붙인 미사일의 명칭인데요. 예. 주로 이제 지대지 미사일에 붙이는 명칭을 화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 날 북한이 발사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8월 29일 날 실제 발사를 했고요. 예. 실사거리의 정상 각도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죠. 9월 15일 날 다시 그것을 또 발사를 했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거리가 한 5,000km 정도 나가고요. 예. 두 번에 걸쳐서 실제 사격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 미사일을 이제 실전 배치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화성 12형이 이제 미사일로서 완전하게 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화성 14형 같은 경우는 이보다 이제 미사일이 좀 긴 건데요. 사거리가 길죠. 만 킬로가 좀 나가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거리 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북한은 7월 4일하고 7월 28일 날 각각 각도를 좀 높여서 고각으로만 사격을 했지 아직까지 실제 사격을 안 했거든요. 예. 다시 이제 질문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화성 12형은 사거리 한 5,000km 나가는 중거리 사거리고 화성 14형은 한 10,000km 넘어 나가는데 예. 화성 12형은 이미 실전 배치해라고 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고 또 시험도 다 했지만 예. 화성 14형 같은 경우는 아직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여기에 대해서 꼭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하고 싶어 할 거다. 예. 그리고 도발을 한다면 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지금 박사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화성 14형이 어느 정도 실제로도 발사가 된다면은 그게 최종적으로 ICBM 북한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할 겁니다. 이제 앞에 이 차이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실제 화성 14와 12는 이런 어떤 거리상의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예. 예, 이제 많은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12와 14는 길이가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봤을 때 이 사진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을 때 약 0.5에서 1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예. 또 실제 1단체는 동일한 북한이 작년 이제 9월달에 한 그리고 이번 3월달에 이야기한 318 엔진이라는 송상 백두산 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 엔진을 동일한 그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1단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단지 이제 12에 조금 1단을 짧게 하고 그 위에 3m짜리 정도를 얹어서 두 개의 길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체적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나지 않고 단지 2단을 얹어서 거리만 늘렸다 뿐이거든요. 근데 네. 2단체라는 것은 사실 단분리나 이런 기술은 북한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12를 우리가 몇 번 쐈다. 14를 뭐 몇 번 쐈다 이것보다는 12, 14는요 한꺼번에 몇 번 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12를 발사했는데 14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개개인 생각으로는 예. 12는 14는 동일한 물체고 1단 발사체가 같다는 측면에서 14의 발사는 그렇게 어렵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북한이 14를 개발한 것은 지금 북한이 도면만 살짝 공개하고 지금 안 나온 것이 화성 13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3단 분리체인데요. 예.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인 ICBM의 미국의 본토 타격을 할 수 있는 정말 ICBM은 저는 숨겨져 있는 화성 13형이라고 생각하고 예. 오히려 이제 북한의 어떤 조급함이라고 표현될까요? 하루 빨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뭔가 ICBM을 보여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화성 12의 2단체를 얹은 화성 14를 통해서 예. 이 조만간 정말 뭐랄까요?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화성 13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의 어떤 완성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기권 재진입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할 과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북한의 미사일의 그 어떤 기술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현대차, 기아차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예. 현대차, 기아차가 아주 조그만 그 상용차부터 시작해서 대형 버스에 그다음에 건설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건설 자재용 트럭까지 뭐 다 생산해내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확보가 되고 나면 여기에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모든 종류의 그 차량을 다 지금 생산을 해서 상용화 시키고 있듯이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KN-02라고 하는 그 뭐 100km 조금 남짓 가지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화성 14행이라고 하는 10,000km 넘어가는 것까지 지금 다 보여줬잖아요. 예. 다 보여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뭐 화성 12행이나 14행이나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화성 14행의 재진입 기술이나 이게 정상적인 각도 발사는 아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전체적인 기술 수준은 보면 정말 현대차, 기아차가 모든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듯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그 정도까지 이미 도달했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이죠. 북한의 당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혹시 북한이 도발을 하실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북한이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도발이라든가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어떤 정치적인 목적,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것을 그 날짜를 선택하는 어떤 택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것도 고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노동 창건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이 단순히 이제 노동 창건일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10월 18일 날 중국에 또 당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중국의 당대 행사 이전에 이 또 그다음에 북한의 당 창건일 이전에 어떤 뭔가의 일련의 그 행동을 해야만 자신들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최대한 이제 달성할 수 있다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고요. 실제 이러한 어떤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했다고 한다면 뭐 꺼내서 하루 이틀 만에 발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러한 어떤 시험 발사 아직 작전 배치되지 않은 발사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최소한 뭐 열흘 이상, 한 달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미 북한이 어떤 그 미국의 대응이라든가 뭐 제재라든가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급하게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벌써 그림을 그려놓고 예. 예, 이런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준비 계획상에서 단순히 날짜만 조금씩 변경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그 10월 달 뭐 쉬시는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 연휴 기간들도 상당히 어떤 긴장 속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사실상 10월 12일을 전후해가지고 북한이 도발한 사례는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 노동당 창건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 중요한 날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0월 10일 끝나고 나서 한 8일 정도 있으면은 중국에서 제19차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예. 정치 구금부터 시작해서 상무위원 그다음에 뭐 총서기까지 이렇게 다 하는데 만약에 10월 10일 임박해 가지고 이거 발사하면 아마 중국은 완전히 북한을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 들고요. 두 번째 또 택일에 고민이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좀 늦추면 11월 초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한중일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까지 방문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거의 보름 정도 미국을 비우고 여기 우리 동아시아 전체에 방문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다자 안보 협의체에 또 참석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지금 11월 달에 오슬로에서 미국 그러니까 1.5 출액이 될지 뭔지 모르지만 뭔가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1.5 출액이 오슬로에서 11월 초에 있고 그때 트럼프가 오고 10월 18일 이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죄를 뿌려버리면 오슬로에서 있을 수 있는 이 비공식 1.5 출액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일정을 김정은 스스로가 고려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동민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그대로 간다라고 예. 할 거냐, 그 차이는 저는 뭐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면 뭐 추석이 좀 불편하죠. 네. 예. 오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마이크 테스트 하시면서 네. 이번 연휴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 그렇습니다. 희망하시는 겁니까? 네, 제 희망이 뭐 그대로 김정은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제가 볼 때는 짜증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충분히 짜증이 나 있는데 또 뭐 북한에도 사실상 이 추석은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명절인데 예.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김정은 위원장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은 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YTN을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당연히 예. 보죠. 당연히 보죠. 예, 다음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미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동해 상공을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 엿새 만인 어제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 발표가 대외적으로만 냈고 북한 주민이 보는 신문하고 방송에서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 북한 주민들은 아무래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6.25를 경험한 한국전을 경험한 어떤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어떤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미국의 공습, 뭐 핵무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이제 팀 스프리트 훈련을 할 때도 상당 부분 뭐 한 달 동안 지하 벙커에 생활하는 이런 이제 탈북자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들을 수 있듯이 예. 뭐 지금 상황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북한 그 주민들의 그 뼛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공포감은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신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야기하면서 경제에 매진하고 일상생활에 매진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난 6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쭉 오면서 느닷없이 농장을 방문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은 인민들한테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진하라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느닷없이 이런 뭐랄까 랜서가와 근접해서 어느 때보다 가깝게 근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인 스스로 하게 되면 자신들이 이렇게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 모순을 스스로가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상당 부분 인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뭐 다 알 겁니다. 인민들도 다 알고 주민들도 다 알겠지만 예. 이것들을 확대 생산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감추면서 아무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민들의 어떤 선전 성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북한에서는 단순히 주민들의 그 권리 대회 내용이 좀 전해지긴 했는데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주민들 사이에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통제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사실 자체를 대외 매체를 통해서만 내보내지 자신의 조선중앙통신이나 평양 TV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안 알려주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이 B-1B하고 F-15C가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북한 지도부 그리고 만일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고요. 아마 굉장한 혼란을 아마 초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6차 핵실험도 했고 화성 12형도 쏘았고 화성 14형도 쏘았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 B-1B가 NLL을 넘어서 다 해집고 지나갔는데도 아무것도 반응을 못 했잖아요. 예.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민심 위반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하고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게 반미 예. 그런 그 행동들만 계속하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아직도 준비한 내용이 한 서너 개가 더 남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